내 나이 60, 내 세상은 이제 향기를 잃었다. 30년 넘게 내 이름. 오수연 석자보다 더 익숙했던 수연의 정원이라는 꽃집 간판을 내린 지 꼭 6달째였다. 가파르게 오르는 임대료와 내리막을 걷는 내 체력을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 평생을 흙과 꽃의 향기 속에서 살았던 내 손은 이제 갈 곳을 잃었고, 내 하루는 텅 빈 아파트의 정적과 창가에 놓인 몇 개의 화분에 물을 주는 것으로 채워졌다. 사람들은 이제 편히 쉬라 했지만 내게 휴식은 고요한 형벌과도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의 세포가 기억하는 꽃의 잔향을 찾아 헤매곤 했다. 새벽 시장의 물기, 어린 장미 향기, 막 피어나는 프리지어의 달콤한 향기, 그리고 비온 뒤의 흙냄새.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닿을 수 없는 과거의 추억이 되었다. 저녁이면 나는 혼자만의 식탁에 앉아 잘 차려진 식사를 했다.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음식을 모래알처럼 만들었다. 나는 종종 창밖을 보며 시들어가는 내 모습이 창가에 놓인 난초와 닮았다고 생각했다. 한때는 화려했지만 이제는 그저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 그래도 나는 내 삶의 품위를 잃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에 2번, 나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꽃꽂이 강좌를 열었다. 돈을 받지 않는 봉사활동이었다. 그것은 내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자 내가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내 수강생들은 대부분 나보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이었다.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 꽃 한 송이 잡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분, 눈이 침침해서 색깔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 나는 그분들의 서툰 손길을 탓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마음에 어울리는 꽃을 찾아주려 애썼다. 박 여사님, 오늘 손주 발표회에 가신다고 했죠. 그럼 이 노란 장미가 좋겠어요. 완벽한 성취라는 꽃말을 가졌거든요. 손주에게 딱 어울리겠네요. 초혜 선생님,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요. 그럼 이 라벤더를 침대 머리맡에 두어보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어느 날 유난히 손을 심하게 떠는 박 여사님이 손녀의 연주회에 가져갈 꽃다발을 만들다 말고 속상해서 눈물을 글썽이셨다. 선생님, 나는 안 되나 봐. 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내 손을 그녀의 손 위로 가만히 포겠다. 아니에요, 여사님. 손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 함께 줄기를 자르고 모양을 다듬었다. 괜찮아요. 꽃은 여사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우리가 함께 만든 꽃다발은 전문가의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는 세상 가장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박 여사님은 완성된 꽃다발을 품에 안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강태환 회장을 처음 만난 것도 바로 그곳에서였다. 그는 우리 문화센터의 가장 큰 후원자였다. 어느 날 그는 센터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내 꽃꽂이 교실을 보게 되었다. 그는 말없이 문가에 서서 한참 동안 내가 수업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했다. 수업이 끝난 뒤 센터장님이 상기된 얼굴로 나를 그에게 소개했다. 회장님, 이쪽은 저희 센터의 보물이신 오수연 선생님이십니다. 나는 수수한 옷차림의 내 모습과 최고급 맞춤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을 번갈아 보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칠순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세가 꼿꼿하고 기품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채울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선생님이라고 불릴 만하시군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은 그저 꽃을 꽂는 것이 아니라 꽃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첫마디는 내 평생의 작업을 단번에 꿰뚫어 본 찬사였다. 우리는 그날 아주 짧은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편안했다. 그날 이후 나의 고요했던 세상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같이 내게 꽃을 보내왔다. 아이러니하게도 평생 꽃을 팔아온 내가 이제 매일 꽃을 선물 받는 입장이 된 것이다. 그는 나를 최고급 레스토랑과 클래식 음악회에 데려갔다. 우리는 산책을 하며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시작해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기업을 일군 파란만장한 인생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소박했던 꽃집 이야기와 내가 사랑했던 꽃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나를 존중해 주었고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었다. 내 인생의 황홀이에 동화 같은 로맨스가 찾아온 것이다. 나는 매일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다 늙어서 주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는 오래전에 사별했다고 했다. 그는 아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주 깊은 존경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내는 제 성공의 반석이 되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총명하고 강인한 여자였죠. 나는 지금도 매일 밤 그녀를 그리워합니다. 그의 순애보적인 모습은 내 마음을 더욱 움직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가 아내를 그토록 그리워하면서도 정작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피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어떤 분이셨어요? 혹은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나요? 라고 물으면 그는 언제나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소. 아직도 그때를 자세히 이야기하는 건 너무 고통스럽구려라며 화제를 돌렸다. 마치 잘 짜인 대본을 읽는 것처럼 나는 그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사랑에 빠진 마음에 애써 그것을 무시했다. 결정적인 균열을 감지한 것은 우리의 100일 기념일이었다. 그는 나를 위해 시내의 한 호텔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다. 방 안은 수천 송이의 꽃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 로맨틱한 광경에 감동했다. 하지만 나는 곧 그곳에 단 한 송이의 흰색 나리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백합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 중 하나였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여기에 백합이 있었으면 더 아름다웠겠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싸늘하게 굳어졌다. 나는 백합을 싫어하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 꽃은 장례식을 떠올리게 하거든. 그는 곧바로 평소의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았지만 나는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싫음이 아니었다. 거의 폭력에 가까운 깊은 혐오감이었다. 꽃을 평생 다뤄온 나의 직감은 그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간 그의 감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경고등은 곧이어 그가 내민 다이아몬드 반지 앞에서 힘을 잃고 말았다. 수연 씨, 내 인생의 마지막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소. 나와 결혼해 주시겠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나는 내 앞에 펼쳐진 이 완벽한 행복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게 찾아온 이 뒤늦은 봄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내 눈에 보였던 그 작은 그림자, 내 마음에 피어올랐던 그 희미한 의문이 곧 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거대한 어둠의 전조라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나의 결혼식은 내 나이 60에 다시 찾아온 완벽한 봄날 같았다. 서울의 가장 아름다운 호텔 야외 정원에서 우리는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되었다.
나는 디자이너가 특별히 제작해준 우아한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60년의 세월의 흔적이 아닌 뒤늦게 사랑을 찾은 한 여인의 수줍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엄마, 정말 아름다우세요. 식장으로 들어가기 전 훌쩍 자란 아들 준호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봐요. 이젠 정말 행복하셔야 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축복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나는 이제 행복해져도 괜찮은 것이다. 평생의 외로움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결혼식장은 수천 송이의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장미, 작약, 수국,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꽃들이 다 모인 듯했다. 단, 내가 가장 좋아하는 흰색 나리, 백합만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가 백합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그의 세심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강태환 회장, 아니, 이제는 나의 남편이 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다정한 신랑이었다. 그는 식내내 내 손을 놓지 않았고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사랑과 존경심이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을 약속했다. 그는 내 삶의 마지막 페이지는 오수연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채우고 싶소라고 말했고 나는 당신의 겨울 같던 세상에 제가 따뜻한 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화답했다. 모든 것이 한편의 영화처럼 완벽한 동화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식이 끝나고 우리는 그의 저택으로 향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성처럼 거대하고 웅장한 집이었다. 최고급 대리석과 희귀한 예술품들로 가득 찬 그곳은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정적이 흘렀다.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거대한 박물관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피곤하지 않소? 오늘 긴장했을 텐데. 그는 거실에서 최고급 샴페인을 따르며 내게 물었다. 그의 다정함에 나는 낯선 공간에 대한 어색함을 잠시 잊었다. 우리는 축배를 들었다. 그는 유난히 술을 빨리 마셨다. 한두 잔을 영업 후 비우더니 그는 이내 피곤한 기색을 보였다. 아무래도 오늘 너무 무리했나 보. 갑자기 잠이 쏟아지는군. 먼저 좀 쉬어야겠소. 미안하오. 여보, 그는 내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주 침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나는 갑자기 혼자 남겨졌다. 낯설고 거대한 집, 그리고 그 안을 채우는 무거운 침묵. 나는 너무 흥분해서인지 아니면 낯선 환경 때문인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나의 새로운 집을 둘러보기로 했다. 밤의 정적 속에서 내 발소리만이 대리석 바닥 위로 공허하게 울렸다. 그림들을 구경하고 서재를 지나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다 복도 맨 끝에 있는 굳게 닫힌 한쪽 날개를 발견했다. 그곳은 다른 곳과 달리 불이 꺼져 있었고 고급스러운 벨벳 줄이 쳐져 있으며 그 앞에는 수리중이라는 작은 팻말이 놓여 있었다. 그가 언젠가 말했던 곳이었다. 저쪽은 예전에 아내가 쓰던 공간인데 너무 낡아서 지금은 사람을 불러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있어. 위험하니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가지 않는 게 좋겠어.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발을 뗄 수가 없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수리 중인 공간에서 먼지나 페인트 냄새 대신 아주 오래 방치된 듯한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내 안의 작은 경고등이 다시 깜빡이기 시작했다. 나는 홀린 듯 벨벳 줄을 넘어 복도 끝의 문으로 다가갔다. 육중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나는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 보았지만 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순간 내 머릿속에 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 낮
그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내던 크고 묵직한 열쇠 꾸러미. 그 중에서 유난히 낡고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열쇠 하나가 있었던 것 같다. 제얼마. 나는 조심스럽게 그가 잠들어 있는 주침실로 향했다.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의 양복 재킷을 조심스럽게 들어 안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기억 속에 그 낡은 열쇠를 찾아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남편을 의심하는 거야. 죄책감이 들었지만 내 안의 직감은 멈추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다시 그 잠겨진 방문 앞에 섰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꽂아 넣었다. 철컥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수리 중인 모습이 아니었다. 그곳은 수십 년의 시간이 먼지처럼 내려앉은 완벽하게 보존된 서재였다. 책장에는 화학과 약학에 관련된 전문 서적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아내, 유진아 여사의 서재가 분명했다. 나는 마법에 이끌린 듯 방 안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는 낡은 신문 스크랩이 놓여 있었다. 그들의 결혼을 알리는 기사였다. 그 옆에는 그녀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지적이고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 그녀의 눈빛에서는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졌다. 그런 그녀가 왜 갑자기 비극적인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단 말인가. 내 시선은 벽에 걸린 거대한 유화에가 닿았다. 그녀의 초상화였다. 나는 그림 앞으로 다가가 그림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그리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림의 한쪽 귀퉁이가 벽에서 미세하게 떠 있었다. 나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 뒤에는 영화에서나 보던 벽걸이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비밀번호는 뭘까? 나는 아까 보았던 신문 스크랩을 떠올렸다. 그녀의 생년월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려 그녀의 생일을 입력했다. 철컥 금고문이 스르륵 열렸다. 금고 안에는 내 모든 행복을 산산조각 낼 끔찍한 진실이 잠들어 있었다. 그 안에는 가죽으로 장정된 여러 권의 다이어리와 두툼한 의료 기록 서류철,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다. 나는 가장 위에 있던 다이어리를 꺼내 펼쳤다. 그것은 유진아 여사의 일기였다. 나는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일기의 앞부분은 새로운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는 화학자로서의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일기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태환 씨가 요즘 자꾸 내게 신경 안정에 좋은 한약이라며 이상한 탕약을 가져다 준다. 그걸 마시고 나면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해지고 기억력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다. 나는 오늘 내가 연구하던 중요한 화학식을 잊어버렸다. 태환 씨는 내가 너무 과로해서 그런 거라고 잠시 쉬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눈빛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다. 그가 나를 정신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나에게 유전성 히스테리와 과대망상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내가 미쳤다고 한다. 아니, 나는 미치지 않았어. 무언가 잘못됐어. 태환 씨가 내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다이어리를 떨어뜨렸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의료기록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정신쇠약 진단서와 함께 강력한 신경안정제와 환각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의 처방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강제로 입원당했다는 외딴 요양원의 입원 기록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비극적인 질병은 조작된 것이었다. 그는 나의 다정했던 남편은 아내의 천재적인 재능과 그녀가 개발한 신물질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녀에게 약을 먹여 서서히 미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고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가 백합을 그토록 혐오했던 이유, 그것은 그의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었기 때문이다. 그 꽃은 그의 추악한 범죄를 떠올리게 하는 영원한 증거였던 것이다. 나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이 끔찍한 진실의 증거들 속에서 몸을 떨었다. 나의 동화는 끝났다. 내가 발을 들인 이곳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성이 아니었다. 한 여자의 인생과 영혼을 제물로 바쳐 세워진 아름답고도 무서운 무덤이었다. 나는 벽에 걸린 초상화 속에 유진아 여사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제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절망과 원한을 볼 수 있었다. 그녀의 눈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줘. 결혼 첫날 밤 나는 행복한 신부가 아니라 한 맺힌 영혼의 유일한 증인이자 잔혹한 살인마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동이 트고 창문으로 희미한 여명이 스며들 때까지 나는 차가운 서재 바닥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는 한 여자의 도둑 맞은 인생과 한 남자의 추악한 위선이 증거가 되어 흩어져 있었다. 내 달콤했던 꿈은 하룻밤 만에 재가 되어버렸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이름 모를 그 여인. 유진아를 향한 깊은 연민이 뒤섞여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상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 강태환 회장이었다. 증거는 있지만 증인은 없었다.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나 역시 유진아 씨처럼 정신 나간 늙은이가 되어 이 저택 어딘가에 유폐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결심해야만 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덮고 이 화려한 무덤 속에서 침묵의 공범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남은 인생을 걸고 이 거대한 괴물과 싸워 억울하게 쓰러져간 한 여인의 이름을 되찾아 줄 것인가? 해가 완전히 떠오를 무렵 나는 내 답을 찾았다. 나는 흩어진 서류와 일기장들을 원래 있던 자리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되돌려 놓았다. 먼지의 방향, 서류가 놓인 각도까지 평생 꽃의 미세한 균형을 맞춰왔던 나의 감각이 이런 순간에 도움이 될 줄이야. 나는 금고문을 닫고 초상화를 원위치시킨 뒤 서재의 문을 잠그고 열쇠를 그의 주머니에 다시 넣어두었다. 나는 나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리고 완벽한 가면을 쓰기로 결심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남편의 얼굴로 잠에서 깨어났다. 여보, 잘 잤어. 어젯밤은 피곤해서 내가 너무 무심했구려. 그는 내 임에 입을 맞추며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나는 그의 위선적인 친절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수줍은 신부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에요. 여보, 당신이야말로 어제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나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찻잔을 꽉 쥐었다. 이제 이 저택은 나의 전쟁터였다. 나는 그의 모든 행동, 모든 말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 그의 다정함 속에 숨겨진 잔인함을 나는 이제 볼 수 있었다. 나는 그의 안에 행세를 하며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그날을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의 복수는 꽃꽂이와 닮아 있었다. 가장 먼저 나는 내가 가진 재료들을 분석했다. 유진아 씨의 일기장, 의료 기록, 신문 기사들. 이것들은 나의 가장 중요한 꽃이자 무기였다. 하지만
이것들만으로는 부족했다. 감성적인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만 법정에서는 냉정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으로 나는 이 복수라는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를 구상했다. 나는 강태환이라는 남자의 세계를 알아야만 했다. 그의 사업, 그의 일정, 그리고 그의 약점. 나는 그의 아내라는 지위를 이용해 그에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여보, 당신의 첫 번째 성공작이었던 그 화장품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는 내 순진한 감탄에 우쭐해하며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기록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과 유진아 씨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의 미세한 차이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인내심. 나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뒤에야 피어나는 법이다. 나는 행복의 겨운 아내의 가면을 쓴 채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나의 목표는 단순히 그를 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 잊힌 유진아라는 이름을 세상에 다시 피어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혼자서는 이 거대한 괴물과 싸울 수 없었다. 나는 수십 년간 연락이 끊겼던 오랜 친구의 딸을 떠올렸다. 내 친구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딸이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다. 이름은 김지은.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상속 문제로 상담하고 싶은 일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약속을 잡았다. 우리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인사동의 한적한 전통 찻집에서 만났다. 젊고 유능한 김지은 변호사는 이제 막 재벌과 결혼한 60대 여성이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해 노골적인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빛은 분명 재산 다툼이겠지. 혹은 뒤늦게 사랑의 눈이 먼 세상 물정 모르는 노부인이겠지 라고 말하고 있었다. 오수연 여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떤 문제로 상담을 원하시는지요?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전문가의 냉정한 거리가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편견에 동요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의심을 곧 경탄으로 바꿔놓을 자신이 있었다. 김 변호사, 내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김 변호사의 변호사 인생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나는 유진아 씨의 일기장 이야기를 바로 꺼내지 않았다. 대신 내가 직접 수집하고 분석한 객관적인 사실들부터 제시하기 시작했다. 저는 제 남편 강태환 회장의 첫 번째 아내인 유진아 여사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녀가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상합니다. 그 정도의 명성을 가진 기업 총수의 아내가 사망했는데 그 어디에도 그녀의 정확한 병명이나 장례 절차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고 기사조차 제대로 난 것이 없어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점. 제 남편은 죽은 아내를 지극히 그리워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녀가 가장 좋아했다는 흰색 나리꽃, 즉 백합을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김 변호사, 이건 슬픔에 잠긴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의 행동이죠. 김 변호사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서 의심이 옅어지고 전문가로서의 날카로운 호기심이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내가 정리한 타임라인을 그녀 앞에 펼쳐 보였다. 이것은 강태환 회사의 연혁이고 이것은 유진아 여사의 인생입니다. 강 회장의 첫 번째 히트 상품이 출시된 시점과 유진아 여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는 시점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요양원에 들어간 직후 그 상품의 모든 특허권은 강태환 회장 단독 명의로 등록되었죠. 나는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몸을 기울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아 여사에게 처방된 신경 안정제의 이름은 클로르프로마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갇혀있던 요양원의 이름은 지금은 사라진 경기도의 은빛 요양원이었죠. 1985년 4월 12일 그녀는 그곳에 강제로 입원당했습니다. 나는 일기장에서 읽은 내용을 마치 내가 직접 본 것처럼 정확하게 읊조렸다. 내 기억력과 분석력에 김 변호사의 입이 살짝 벌어졌다. 그녀의 눈에 떠올랐던 의심은 이제 완벽한 충격과 경악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저 순진한 노부인이 아니라 엄청나게 치밀하고 명민한 두뇌를 가진 전략가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수연 여사님,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직 증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저기에 있어요. 나는 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김지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을 굳힌 듯 나를 보며 말했다. 여사님, 아니, 수연님, 이건 길고 아주 위험한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제 이름을 걸고 말씀드리죠. 저는 수연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찻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악수를 나누었다. 나의 외로운 복수극에 마침내 강력한 동맹군이 생긴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창밖으로 찻집의 작은 정원에 심어진 매화가 이른 봄을 준비하며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나의 뒤늦은 봄은 끝났지만 한 여인의 빼앗긴 이름을 되찾아줄 나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의 삶은 한편의 연극이 되었다. 무대는 강태환 회장의 화려한 저택이었고 관객은 오직 나 자신과 저편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유진아 씨의 영혼뿐이었다. 나는 행복에 겨운 신부 오수연이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가 되어 매일 아침 괴물의 옆에서 눈을 떴다. 여보, 좋은 아침이요. 그는 언제나처럼 다정한 미소로 내게 입을 맞추고 손수 내린 커피를 건넸다. 나는 그의 위선에 속이 메스꺼렸지만 미소를 지으며 잔을 받았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매일 아침이 행복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거짓이었고 모든 미소는 가면이었다. 그와의 삶은 겉보기엔 완벽했다. 그는 나를 상류층의 사교 모임에 데려갔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들을 선물했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부러워했다. 오수연 여사님은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봐. 하지만 그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을 때마다 나는 유진아 씨를 떠올렸다. 그가 내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줄 때 나는 그 보석의 빛 속에서 그녀의 눈물을 보았다. 그가 나를 내 인생의 마지막 행운이라고 부를 때 나는 그의 성공이 세워진 그녀의 묘비를 보았다. 이 거대한 저택은 나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감옥이었다. 복도 곳곳에 설치된 CCTV, 내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그에게 보고하는 듯한 과묵한 집사와 가정부들. 나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아내라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그의 의심을 피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기회를 노려야만 했다. 나와 김지은 변호사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 첫째, 유진아 씨의 필체가 담긴 원본 연구 노트나 특허 관련 서류. 둘째,
강태환이 그녀를 감금했던 요양원이나 부패한 의사에게 돈을 보낸 금융거래 기록. 하지만 그는 여우처럼 교활하고 신중했다. 그의 개인 서재는 내가 들어갈 수 없었고,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회사의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을 터였다. 나는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 이 집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을 이용하기로 했다. 여보, 서재 옆에 저 응접실 분위기가 너무 칙칙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꽃들로 좀 새롭게 꾸며보면 어떨까요? 나는 그의 서재와 가장 가까운 공간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핑계를 댔다.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고 가구를 옮기는 등 일부러 소란스럽고 분주한 환경을 만들었다. 그의 신경이 다른 곳에 쏠린 그 찰나의 틈을 이용해 그의 서재 문이 잠시 열려있는 순간을 엿보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계획대로 응접실에서 인부들과 함께 가구 배치를 의논하고 있었다. 그때 그가 서재에서 잠시 나왔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어머나 하는 비명과 함께 들고 있던 와인잔을 그의 셔츠 위로 실수로 쏟아버렸다. 이런, 정말 죄송해요. 여보,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소. 괜찮아. 옷이야 갈아입으면 그만이지. 당신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요. 그는 옷을 갈아입으러 침실로 향했다. 그가 서재 문을 닫는 것을 잊은 채로 내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5분. 나는 인부들에게 잠시 쉬라고 말한 뒤 심장이 터질 듯한 것을 느끼며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나는 그의 책상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고 서류들을 훑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회사의 일반적인 결제 서류들 뿐 내가 찾는 것은 없었다. 그의 발소리가 복돼서 들려오는 순간 나는 재빨리 서재를 빠져나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응접실의 카펫을 살피는 척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나의 조용한 사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시간은 흘러갔고 내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져 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나의 유일한 핏줄, 아들 준호였다. 준호는 주말을 맞아 저택으로 나를 찾아왔다. 아들은 내가 사는 화려한 모습과 나를 극진히 대하는 강 회장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이렇게 좋은 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놓여요. 나는 아들의 그 순수한 기쁨 앞에서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들은 곧 내 이상한 행동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내가 강 회장의 사업 스케줄을 넌지시 묻거나 그의 서재 주변을 맴도는 모습을 몇 번 목격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나를 조용한 정원으로 불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어딘가 불안해 보이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준호야. 행복하단다. 너무 행복해서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래. 거짓말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제가 다 봤어요. 어머니, 혹시 강 회장님을 의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어머니께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인생에 찾아온 마지막 행복일지도 몰라요. 근거 없는 의심으로 이 모든 걸 망치지 마세요. 아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배은망덕하고 망상에 빠진 늙은이로 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호하려 하고 있었지만 그의 그 선한 의도가 오히려 나를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나는 아들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들을 이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으니까. 나는 그저
네가 오해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나의 궁극적인 시련은 가장 화려한 형태로 내게 다가왔다. 어느 날 저녁, 강태환은 수많은 기자들과 저명 인사들을 저택으로 초대한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죽은 아내 유진아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진아 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유진아의 이름마저 훔쳐 자신의 탐욕스러운 제국을 장식하는 데 사용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자신의 자비로운 이미지라는 아름다운 무덤 속에 영원히 봉인해 버리려는 것이다. 재단의 공식 출범 파티는 다음 주 금요일 이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부디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내게 남은 시간은 이제 단 일주일뿐이었다. 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그의 위선적인 이야기가 세상에 공표되고 나면 모든 것을 되돌리기란 거의 불가능해진다. 나는 그날 밤 내 호화로운 침실에 홀로 앉아 창밖의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이 아름다운 감옥의 벽이 이제 내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아들은 나를 믿지 않고 남편은 내가 죽여야 할 괴물이며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혼자였다. 실패의 그림자가 짙게 내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유진아 씨의 서재를 다시 한번 뒤져보기로 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다. 나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다시 한번 그 비밀의 방으로 향했다. 필사적인 심정으로. 나는 방 안의 모든 책과 서류, 가구들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절망하며 돌아서려던 순간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서재 한쪽에 놓인 아주 낡은 압화 기계, 꽃을 눌러 말리는 기계였다. 꽃을 좋아했던 그녀라면 나는 홀린 듯 기계로 다가가 낡은 나사를 돌려 기계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마침내 찾아냈다. 수십 년간 압축된 시간 속에 숨겨져 있던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 그것은 유진아 씨의 친필로 작성된 KX-7이라는 신물질의 원본 화학 구조식과 특허 공동 출원 계약서 초안이었다. 그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종이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유진아의 빼앗긴 인생이자 내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유진아 문화재단 출범식이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그 시간 동안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연기를 펼쳐야만 했다. 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행복한 아내죄의 역할을 수행했다. 나는 강태환과 함께 재단 출범식에 입고 갈 드레스를 고르러 갔고 초대 손님 명단을 함께 검토했으며 그의 위선적인 연설문을 미리 들어주며 감탄하는 척했다. 내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연민이 뒤엉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내 얼굴에는 언제나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내 완벽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듯했다. 그는 나를 자신의 화려한 제국에 더할 가장 아름다운 장식품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몰랐을 것이다. 그 장식품이 자신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리라는 것을. 나는 밤마다 김지은 변호사와 비밀리에 통화하며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출범식의 영상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 전문가와 우리의 신호에 맞춰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줄 용기 있는 기자를 섭외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위험한 무대의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행사 전날 밤 아들 준호가 나를 찾아왔다. 아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과 불만이 가득했다. 어머니, 내일이 드디어 재단 출범식이네요. 어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제발 내일은 아무 생각 마시고 그저 웃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만 보여주세요. 저를 위해서라도요. 네. 나는 아들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마라, 아들아. 내일 어머니는 정말로 행복해질 거란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재단 출범식이 열리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모든 부와 권력이 한자리에 모인 듯 화려하고 소란스러웠다. 나는 강태환의 팔짱을 낀 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섰다. 나는 그의 자랑스러운 트로피이자 가장 아름다운 액세서리였다. 나는 사람들을 향해 우아하게 미소 지었지만 내 눈은 차갑게 객석을 훑고 있었다. 이들은 잠시 후 한 인간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될 터였다. 행사가 시작되고 마침내 강태환이 무대 위로 올라갔다. 그는 준비된 연설문을 펼쳐들고 비통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의 가장 큰 빛이자 영원한 사랑이었던 저의 죽은 아내 유진아의 이름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연기에 객석에서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다. 제 아내는 연약하지만 강인한 영혼을 가진 예술가였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아름다운 정신은 이 유진아 문화재단을 통해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저는 이 재단을 통해 제2, 제3의 유진아가 이 땅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는 영이 도중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는 신용까지 했다. 사람들은 그의 지극한 아내 사랑에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다. 나는 그를 보며 속으로 말했다. 유진아 씨,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곧 당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아 줄게요. 연설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다. 몇 개의 의례적인 질문이 오간 뒤 마침내 김 변호사가 섭외해둔 젊은 기자가 손을 들었다. 회장님, 감동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예술적인 영혼을 가지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젊은 시절에 화학 분야에도 뛰어난 재능이 있으셨다는 이야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 예리한 질문에 강태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 노련하게 표정을 바꾸며 손을 내저었다. 허허, 그건 그저 젊은 시절의 작은 취미였을 뿐입니다. 제 아내의 진정한 열정은 언제나 예술에 있었지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가 말을 돌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암전되었다. 재단의 로고가 떠있던 화면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뭐야, 방송사고야. 그리고 잠시 후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떠올랐다. 나는 그 순간을 위해 아주 느리고 잔인하게 장면의 전환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유진아 씨의 일기장 한 페이지였다. 그녀의 단정한 필체로 쓰인 태환 씨가 주는 탕약을 마시면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해진다는 내용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사람들이 미처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유전성 히스테리 및
과대망상이라는 진단명이 적힌 의료 기록이었다. 다음은 은빛요양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거액의 돈이 정기적으로 이체된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증거, 유진아 씨의 친필로 작성된 신물질 KX7의 특허 공동출원 계약서 초안이 현재 태상그룹의 주력 상품과 나란히 스크린에 떠올랐다. 객석은 이제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스크린에 펼쳐진 끔찍한 진실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맞추고 있었다. 바로 그때 내가 움직였다. 나는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무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수백 개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는 오늘 밤 유진아 씨의 대리인이었으니까. 나는 연단 앞에 서 있는 공포로 하얗게 질린 내 남편 강태환의 앞에 섰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아주 하얗고 순결한 백합 한 송이를 꺼내 그의 연설문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다.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나의 그 침묵의 행위가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마침표였다. 저건 가짜야, 조작된 거라고. 강태환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외침은 진실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부서지는 작은 포말에 불과했다. 회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사모님을 정말 감금하고 약을 먹인 겁니까? 정신을 차린 기자들이 굶주린 늑대처럼 무대 위로 달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져나왔다. 화려했던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자비로운 기업가의 동상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괴물의 민낯이 만천에 드러났다. 나는 그 혼돈의 중심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다. 저 멀리 행사장 뒤편에서 아들 준호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의 얼굴에는 이제야 모든 진실을 깨달은 자의 깊은 충격과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내 임무는 끝났다. 나는 승리감 대신 아주 깊고 고요한 평화로움을 느꼈다. 유진아 씨, 이제 들리세요,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나는 연회장의 무거운 공기를 뒤로하고 시원한 밤 공기가 기다리는 밖으로 걸어 나갔다. 나는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재단 출범식의 그날 밤, 강태환의 왕국은 그가 직접 쌓아 올린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 재벌 회장의 추악한 민낯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었다. 태상그룹 강태환 회장, 사기 및 감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비운의 천재 화학자 유진아. 그녀의 도둑맞은 인생과 빛나는 업적. 조용한 복수자. 오수연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한 여성의 용기. 세상의 모든 언론이 그의 위선과 나의 복수, 그리고 유진아 씨의 비극적인 삶을 대서특필했다. 나는 김지은 변호사가 마련해준 안전한 장소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세상이 유진아 씨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주고 있었다. 나는 검찰의 핵심 증인으로 출석해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내가 직접 본 일기장의 내용, 의료 기록, 그리고 특허 출원서 초안까지. 내 증언은 강태환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법정에 선 그는 더 이상 위풍당당한 회장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초라하게 무너져 내린 한 명의 늙은이에 불과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십 년간 소식이 끊겼던 유진아 씨의 남동생과 조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강태환이 고의적으로 자신들과 유진아 씨의 사이를 갈라놓았으며 그녀가 죽었다는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은 태상그룹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고 강태환의 제국은 사방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태환은 그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로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의 회사는 파산했고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다. 정의는 비록 아주 더디게 왔지만 반드시 제자리를 찾았다. 법정 싸움이 소란스럽게 진행되는 동안 나는 또 다른 힘겨운 싸움을 치르고 있었다. 바로 아들 준호와의 싸움이었다. 그날 밤 행사장에서 모든 진실을 목격한 준호는 큰 충격에 빠졌다. 아들은 나를 찾아오지 못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내 대한 오해, 그리고 어머니가 겪었을 그 끔찍한 시간들에 대한 죄책감에 아들은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나는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나를 찾아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기로 했다. 강태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진 다음 날 저녁, 아들이 나를 찾아왔다. 우리가 만난 곳은 화려한 저택이 아닌 꽃의 잔향이 남아있는 나의 작고 소박한 아파트였다. 아들은 내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다가가 훌쩍 자란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마침내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바보였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도 저는 어머니를 믿는 대신 그 화려한 거짓을 믿으려고 했어요. 어머니의 진심을 의심하고 어머니를 비난했어요. 저는 결국 그 남자와 똑같은 놈이었어요. 진실보다 돈과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는 아들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아니야, 준호야, 너는 그 사람과 달라. 네 마음은 선한 아이야. 너는 그저 이 어미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뿐이고 그 마음 때문에 잠시 눈이 멀었던 것뿐이야. 괜찮아. 이제 우리 둘 다 진짜 진실을 보게 되었잖니. 나의 용서에 아들은 내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그 눈물은 우리 모자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오해와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우리의 관계를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 주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내게 새로운 숙제가 주어졌다. 법원은 강태환의 재산 대부분을 원주인인 유진아 씨의 유산으로 판결했다. 그리고 유진아 씨의 유가족들은 이 거대한 유산을 관리하고 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사용해달라며 내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그들은 돈이 아니라 언니의 진짜 이름이 세상에 기억되기를 원했다. 나는 이 무거운 책임을 받아들이며 내 인생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나는 나를 위한 부나 명예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유진아 씨의 빼앗긴 삶을 되돌려주고 싶었다. 나는 김지은 변호사와 함께 유진아 미래과학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다.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니었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환경 속에서도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젊은 여성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화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 분야의 여성 인재들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 재단의 핵심 사업이었다. 그것은 천재적인 화학자였지만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세으로져간 유진아 씨의 삶에 바치는 나의 가장 진심 어린 헌사였다. 나는 이 땅에 다시는 유진아 씨처럼
자신의 재능과 인생을 도둑맞는 숨겨진 천재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더 이상 꽃을 파는 주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꿈에 물을 주고 그 꿈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정원사가 된 것이다. 나는 재단 사무실에 앉아 어린 여학생들이 서툰 글씨로 써내려간 장학금 신청서를 읽었다. 그들의 반짝이는 눈과 뜨거운 열정 속에서 나는 젊은 시절의 유진아 씨를 보았다. 나는 한 여학생의 신청서 위에 승인이라는 도장을 힘주어 찍었다. 이 간단한 행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내 손끝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가슴 벅찬 희망이 실려 있었다. 그때 아들 준호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아들은 이제 재단의 자원봉사자로서 묵묵히 나의 일을 돕고 있었다. 어머니, 또 밤새우시겠네요. 아들은 내가 승인한 서류를 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유진아 아주머니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그날 밤처럼 차갑지 않았다. 따스한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새로운 균형과 평화가 찾아왔다. 나는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피워내고 있었다. 그 후로 5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물처럼 흘러간 시간 속에서 세상에 많은 것이 변하고 또 제자리를 찾았다. 나는 재혼하지 않았다. 세상은 내게 세기의 로맨스나 황혼의 새로운 사랑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더 이상 내 삶의 행복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찾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내 두 발로, 내 힘으로 나만의 정원을 가꾸기로 결심했다. 나는 유진아 재단의 기금과 그녀의 유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서울 근교의 한적한 부지에 아주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다. 바로 유진아 기념 식물원이었다. 그곳은 단순한 식물원이 아니었다. 그녀가 남긴 일기장과 기록들을 바탕으로 그녀의 삶과 꿈을 그대로 옮겨놓은 살아있는 기념관이었다. 식물원의 입구에는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강원도 산골의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다.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하게 피어나는 그 작은 꽃들은 그녀의 강인했던 어린 시절을 닮아 있었다. 중앙 온실은 복잡하고 이국적인 식물들로 가득 채워 그녀의 천재적이고 창의적이었던 두뇌를 표현했다. 그리고 식물원의 가장 깊고 가장 햇살이 잘 드는 곳에는 오직 흰색 나리, 101만을 위한 유리 온실을 만들었다. 강태환이 그토록 혐오했던, 그래서 유진아 씨가 더더욱 사랑했을 그 꽃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안식처였다. 나는 이제 재단의 이사장이자 이 식물원의 원장이었다. 나의 하루는 더 이상 텅 빈 아파트의 정적 속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향기 속에서 눈을 떴다. 정원사들과 함께 식물들의 상태를 살피고 재단의 장학사업을 검토하고 식물원을 찾아온 아이들에게 꽃과 나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나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외로운 과부가 아니었다. 나는 한 여인의 명예로운 유산을 지키고 새로운 생명의 꿈을 가꾸는 정원사였다. 오늘 나는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유진아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젊고 총명한 여대생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이끌고 식물원을 직접 안내했다. 여러분, 이 식물을 보세요. 나는 불에 타버린 것 같은 검은 줄기에서 경이로운 보라색 꽃을 피워낸 한 식물을 가리켰다. 이 꽃의 이름은 파이어위드예요. 아주 뜨거운 산불이 휩쓸고 지나가
모든 것이 제가 된 땅에서 가장 먼저 피어나는 꽃이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가장 찬란하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나는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 속에서 나는 꺾이지 않는 의지로 가득했던 젊은 날의 유진아 씨를 보았다. 여러분들의 연구와 도전도 때로는 실패하고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린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꽃을 기억하세요. 가장 뜨거운 절망 속에서 가장 위대한 희망이 피어난다는 사실을요. 나는 그들과 함께 온실을 거닐며 그들의 연구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새로운 신약 물질을 개발하고 싶다는 학생, 환경 오염을 해결할 미생물을 연구하고 싶다는 학생, 그들의 빛나는 열정 앞에서 나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유진아 씨, 보고 있나요? 당신이 뿌렸지만 피우지 못했던 그 씨앗이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녀의 과거를 구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이제 그들의 미래를 가꿀 수는 있다. 그것이 내가 찾은 진정한 승리였다. 수업이 끝나고 나는 학생들과 함께 식물원 한쪽에 마련된 작은 카페에 앉아 차를 마셨다. 바로 그때 나에게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애여면이 아들 준호였다. 이제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훨씬 더 든든하고 성숙해진 모습이었다. 아들의 옆에는 예쁜 며느리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살배기 손녀딸이 함께 있었다. 우리 할머니, 손녀딸은 아장아장 걸어와 내 품에 안겼다. 나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아이에게서는 햇살과 흙과 그리고 달콤한 과일 냄새가 났다. 나는 내 가족들과 함께 식물원의 가장 깊은 곳, 백합의 온실로 향했다. 유리 온실 안은 수백, 수천 송이의 흰색 백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결하고 고결하고 압도적인 아름다움, 그 강렬한 향기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슬픔이나 원한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평화로움과 감사함만이 내 마음을 채웠다. 할머니, 이 꽃은 왜 이렇게 예뻐요? 손녀딸이 물었다. 나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백합 한 송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꽃은 말이야, 아주 용감하고 똑똑했던 한 분을 닮아서 그렇단다. 그분은 이 꽃을 아주 많이 사랑했거든. 그래서 이 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 보여도 이렇게 희고 아름다운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활짝 피어난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백합의 부드러운 꽃잎을 어루만졌다. 나는 내 인생의 뒤늦은 봄을 한 남자의 사랑에서 찾으려 했었다. 하지만 나의 진짜 봄은 그의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의 힘과 존엄함 속에서 피어났다. 나의 목적은 부유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꽃의 정원사, 기억의 정원사, 그리고 다른 여성들의 꿈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는 것이었다. 아들 내외와 그들의 딸인 내 손녀, 우리는 함께 백합의 숲을 거닐었다. 수십 년 전 한 여인의 서재에서 시작되었던 나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세대의 웃음소리와 함께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온실의 가장 중앙에 멈춰 섰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백합의 향기가 마치 유진아 씨의 영혼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내게 속삭이고 있었다. 고맙다고,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겠다고. 나는 다시 눈을 떴다. 내 옆에는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 있었다. 내 앞에는 내가 평생을 바쳐 가꾸어 나갈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때로 가장 큰 절망을 겪어낸 뒤에야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지 않는 희망의 꽃이 피어나기를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